자,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죠. 특별한 순서를 위해서 저희가 분위기 전환을 해봤는데요. 궁금한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비하인드 더 브랜드 스토리,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기업의 히스토리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혁신 경영과 기업가 정신을 연구해 오신 배종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 오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스토리를 준비한 하은 아나운서,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어디입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퀴즈가 있습니까? 네. 자, 잘 들어보세요. 1930년대 후반 30년대 후반. 영남권의 한 도시에서 아주 조그만 가게로 시작됐습니다. 자, 뒤에 사진이 띄워져 있는데요. 되게 큰 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오, 잠시만요. 오, 지금 시대극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니 큰 사진이잖아요. 아주 큰 힌트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이곳에서 사과, 건어물, 그리고 뭐든 팔릴만한 것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감이 좀 오나요? 뭔가 시작은 좀 소박한 느낌이 듭니다. 모르는 느낌이네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다음 힌트 갑니다. 해외에서 외국인들한테 한국 기업 아세요라고 물으면 뭐 열에 일곱, 여덟은 이 기업을 댑니다. 아, 정답 알 것 같아요. 제가 맞춰도 되겠죠? 네, 맞춰보시죠. 예. Do you know Samsung? 삼성. 혁수 앵커님, 뒤에 보시죠. 네. 삼성 글자가 딱 써 있었습니다. 안 보여요? 가운데. 그러네요. 전 이제 보입니다. 예, 일단 저는 한문은 먼저 읽고 시작하진 않거든요. 네. 삼성은 코리아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입니다. 요즘 코스피 잘 나가는 거 아시죠? 네네네. 3,700선도 막 넘고 있어요. 네. 우리 코스피를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게 또 삼성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3분기 분기 매출이 무려 8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만. 맞습니다. 분기 매출 역사상 최대 기록을 발표하게 된 거죠. 연간 매출 아니죠? 맞습니다. 네, 분기 매출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는 삼성 반도체의 부활이 이제 톡톡히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선보인 갤럭시 폴드 핸드폰 아시죠? 네네네. 네, 이 핸드폰의 선전도 톡톡히 그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이 된 이 갤럭시 휴대전화의 성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바로 삼성전자의 구미 공장입니다. 1995년 3월,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쌓아두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삼성이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날 그 장면을 겪은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15만) 대의 불량 휴대폰을 운동장에 깔아놓고 해머로 부수고 직원들이 불을 태우는 애니콜 화형식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와, 야, 얼마나 충격적인 요금이에요.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오감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화형식하고 뭐 저게 아이고 저 아까 본 거 뭐 이거 하는 거.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정말 놀랐고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지켜보던 전 직원들은 거의 숨을 멈출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니콜 화형식을 치르기에 앞서 2년 전 이건희 회장은 이미 직원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최고급 호텔 캠핀스키 호텔인데요. 어느 날 삼성전자의 임원들은 갑작스런 호출을 받고 이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관계사 임원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모으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가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다 중단하고 이 프랑크푸르트로 집합해라. 그리고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마라. 삼성 병에 걸렸다고 해서 말기 암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치유하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오래 일을 했는데 회장에서 부르시더라고. 호텔은 어떻게 했나? 가까운 호텔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인류 호텔에서 체험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한 200명이 다 들어왔대요.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니까 이 메타포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 메시지를 던져주면서도 유머러스 하잖아요. 삼식간에 회장님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했다. 이거는 뭐 대만 받아들여요. 그럼 서울이 아니고 프랑크푸르트 뭐였나. 국내에서 가는 삼성이라는 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우리가 500대 기업보다도 못한 이유는 초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듣고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한 군데를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벤츠 공장도 가보고 폭스바겐도 가보고 돌아오면 이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토론이 뭐 밤 12시에 끝날지 1시에 끝날지 그건 몰라요. 그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소감도 얘기하고 반성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유럽에는 더 이상 초인류를 볼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럼 영국 가자, 일본 가자. 다 돌면서 68일간을 하는데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변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기다린다 나는. 경제 본질 속에서 남보다 좀 낫게 빨리 싸게 좋게 물건 만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32년 전에 1,800명을 해보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 거를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회사 CEO나 오너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 됩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거죠. 그 충족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화형식을 기획을 하고 그 덕택에 사실은 오늘날 삼성의 품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타협을 했었으면 지금도 아마 지지부진할지도 모르죠. 이곳은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에서 이병철 회장이 쓰고 있는 이 문구, 바로 무한 탐구. 끊임없이 묻고 탐구하라. 항상 임원들에게 묻고 답을 구했던 이건희 회장의 철학이 바로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에게서 비롯된 건데요. DNA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5번 왜라는 게 있어요. 질문을 보고를 드리면 그건 왜 그러냐. 또 얘기를 드리면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과제가 뭐냐. 그다음 원인이 뭐지.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요. 그렇게 하면 미래에 예상 못한 문제, 잠재 문제는 뭐가 없을까? 그것까지 미리 대비해야 돼. 제가 보니까 이재용 회장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보기에 작은 이 공장, 이병철 창업주의 무한 탐구 철학이 빛을 발한 곳입니다. 바로 삼성 반도체의 시작점인데요. 이 작은 반도체 회사 인수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건희 부회장 불러서 갔더니 그만큼 보따리를 줘요. 그래서 이거 검토해보라고 주는데 반도체 회사 인수하는 건이었어요. 그 조그마한 반도체 회사를 이제 부실이 돼서 그걸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을 때죠. 인수하려면 큰 걸 하지 뭐 조그마한 그런 회사를 하느냐.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본인의 개인 돈을 가지고 이걸 인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아마 최초로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아들이 셋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인데 회장님이 느닷없이 세 아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 명희는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지. 둘째 아들 창희는 중소기업은 할 만한데 그래도
셋째 커니가 큰 그룹 움직임만 하자. 그러시고는 딱 정세를 하시고 너 이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셔서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지냈는데 이건 회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님한테 반도체 산업,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고 같이 미국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반도체 산업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도쿄에서 이제 도쿄 선언을 하면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우리도 일본처럼 첨단 기술을 해야 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 생태계를 다 바꾸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가 없어. 근데 삼성의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 한국 정부에 이제 얘기를 내가 하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말려요. 잘못하면 삼성 저거 통째로 말아먹는다.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주변에 반대가 많았는데 조국에 대한민국의 사업을 통해서 보국을 할 내 마지막 필생의 사업이다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기업은 첫째 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돼야 된다. 국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사업 보국,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가 발전해야 우리 기업도 살아. 이렇게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과 삼성을 키운 이건희 회장. 선대 회장들의 철학을 이어받아 곧이어 이재용 회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 결코 쉽지 않은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에 대해 사실상 제품 단종을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발화 사건이 있을 때 저는 무선사업부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겪은 가장 어려웠던 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저희 모든 임직원도 중심을 잡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는 배터리만 교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손실이 약 4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아주 굉장한 금액이죠. 이 발화 사건 이후에 삼성은 그 배터리 안정성 검사 프로세스를 물론 아주 대폭 강화를 했고 오히려 고객들에게 삼성은 정말 안전에 진실인 기업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더 인정을 받게 됐고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공식 취임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느낌일 수는 있는데 이재용 회장님은 선대 회장님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막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같은 것도 이렇게 주시고. 맞아요.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근한 이미지와 달리 사실은 기업인으로서도 이재용 회장이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201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CDMO 전문 기업으로 설립이 됐는데 설립된 지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됩니다. 사실 바이오 산업은요,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이른바 맨 땅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 1위까지 사실은 도약을 했으니까 이건 이재용 회장의 기업가로서의 어떤 성과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바이오로직스가 그 시가총액이 2016년에 상장될 때만 하더라도 한 10조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거의 73조 원이 돼서 거의 7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원래 반도체를 잘하던 삼성이 갑자기 바이오에 진출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뛰어든 거니까 처음에는 좀 주변의 반대나 망설임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2000년대 후반 그 바이오 사업에 도전하려고 할 때 삼성 안팎에 망설임이 꽤 있었죠. 의아했죠. 갑자기 왜냐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반이 없는 삼성에서 이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초기에 의구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수주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큰 역할을 해서 초반에 BMS나 로슈로부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빅파마들도 이제 수주를 주기가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송도의 삼성 바이오 공장 앞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 틀림없거든요. 이제 이 AI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이 바이오 시뮬레이터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대가 바뀐 지금 두 회장과는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 그 방에 한번 놀러 갔다가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공명 찾은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서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이 강점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다음에 협력적이고 그다음에 유연성을 가졌다는 게 그게 AI 반도체 동맹에서는 협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AI 반도체 생태계를 다른 세계 어떤 기업가보다 빨리 먼저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글로벌 생태계 설계자라는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시대에 맞게 새로운 철학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각자가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접목해 나간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계화를 주도해온 기업 삼성. 이젠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삼성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속도가 또 예전보다도 더 빨라졌잖아요. 네. 중국의 AI 굴기 정말 위협적이고 반도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패권 전쟁이라든지 반도체 전쟁에 사실은 한 복판에 삼성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삼성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정말 기업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비스토리로 삼성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실감나게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비스토리. 듣고 싶은 기업의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가 재미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